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국회의장께서 준비하신 기자회견에 앞선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시든 연초에 정상외교 등 국가적으로 여러 큰일이 있어서 일정을 좀 미루다 보니까 신년 회견을 2월 초에 갖게 됐습니다. 며칠 전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중요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새 정부가 출발하고 8개월째인데 어느 정부든 첫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집약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분출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정부 출범 초반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일복을 타고 난 사람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일한 거를 보면 원내 부대표 때는 박근혜 정부의 첫 해 때 부대표를 했고 문재인 정부 첫 해 때 원내 대표를 했고 윤석열 정부 첫 해 때 국회 예결위원장을 했고 국회의장은 첫 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해에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가장 일이 많은 첫 해를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많은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성장 동력의 창출, 민주주의 개혁, 민생 개혁 이렇게 세 가지로 모아지는데 앞에 둘은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반면에 민생 개혁,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개회사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격변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기술과 산업의 재편, 특히 AI가 지금까지 어떤 기술보다 빠른 속도로 산업과 일상으로 깊이 들어오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AI 기술의 가능성과 편익, 우려와 불안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수사 재판 과정 역시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일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 변화는 이렇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견해차는 국회가 책임 있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 저는 그래서 개혁과 민생에 필요한 법안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5년은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24년 연말부터 국가적 위기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헌정 질서 회복 과정에서 전례 없는 길을 개척하며 국정의 중심을 잡았고 갈등이 가파른 속에서도 초당적 협의를 통해서 경기 회복을 위해 2차례 추경을 조기에 처리했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의 합의를 이루어냈고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소속 기관들도 의원 요청에 대한 조사 회답뿐만이 아니라 미래산업, 기후재난, 산재, 불평등 같은 주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국가정책 거버넌스에서 국회의 기여와 주도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회 탄소 중립 로드맵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마스터 플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시설물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방송 작가와 수어 통역사 프리랜서 인력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회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광복절 전야제와 입법 박람회 개최, 민주주의 상징석 그리고 독립기념 광장의 조성, 정형관 글새김을 했고
국회의정연수원의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했습니다. 국회 기록원도 올 4월 달에는 개원을 합니다. 국회의 중심은 국민이고 국회는 국민께 열려 있어야 한다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만 본회의에 부의된 채로 쌓여있는 법안이 국회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는 나라 전체로 볼 때 위기 극복을 넘어서 도약의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21대 국회로서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 절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역량을 모아서 돌파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만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 과제 먼저 몇 가지 짚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입니다.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 혁신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습니다.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입니다. 둘째,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상권 분립의 축으로 더욱 분명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국회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이 그 핵심입니다. 국회개혁은 입법과 국회 운영, 규범과 문화를 아울러서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당들에게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는 시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 위기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조정하고 협의를 통해 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를 법제화해서 이 역할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과제입니다. 그간 TF를 통해서 비상상황 시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국회 경호권 독립이 그 핵심입니다.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 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의 말은 현실이 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국회의장이 선출된 후 동료 의원들에게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6개월 뒤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제가 국회 담장을 한밤에 넘었습니다. 21대 국회를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이렇게 만들자고 했는데 정말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만드는 일 잘 마무리하는데 남은 시간을 쪼개서 뚝심 있게 잘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마이크를 인계 받으신 다음에 소속사하고 성함을 밝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잠깐 하기 전에 제가 자랑도 좀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 기관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로 여러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국회 주도해서 정책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정부에다도 보내고 하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국회 기관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입법조사처에서 12.3 헌정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거는 기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12.3 과정에 있었던 아주 구체적인 일지 또 내용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의 빈틈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의 법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입법조사처가 냈는데 대형 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 작년 산불이 크게 일어나서 이것을 입법조사처에서 현장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이 국가적 대응책의 과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국회 주도로 처음으로 한국 사회의 이 다차원적인 불평등이 어디가 이렇게 심각하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연구 검토해 왔습니다만 이거를 여러 차원의 재산, 소득, 자산, 이런 등등의 주거 문제 이런 걸 포함해서 그것의 종합적인 불평등 지수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종합한 게 처음 있는 시도인데 그런 시도를 우리 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이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것도 다 정부에 보내서 정부가 정책을 개발하는데 토대로 쓸 수 있도록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보내서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라 이 위에도 여러 개의 보고서가 있는데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바로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로컬투데이의 류재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과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네. 네.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정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지금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특별법안을 놓고 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런 갈등을 좀 해소할 방안으로 태스크포스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행정통합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태스크포스 구성 제안에는 어떤 입장인지 여쭙겠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게 우리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수도권이 전체 국토의 11.8%인데 인구 절반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도 벌써 제 기억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5, 6년 됐습니다. 작년에는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의 인구 격차가 100만이 넘어서는 첫 해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화의 70%가 그 이상이 수도권으로 모여 있고 이것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지방 소멸 문제 이거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가 수도권 집중, 저출산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 아니겠어요? 제가 국회의장 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비록 서울 출신입니다만 서울 사람이 맡아서 해야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요청으로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그때 결론은 뭐냐면
일정한 경제력과 인구 구성을 갖는, 인구는 최소한 300만 이상,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일정한 경제력을 갖춘 글로벌 메가시티를 가지고 여러 곳에 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생각한 게 5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대구, 경북, 부울경 이렇게 해서 5개의 글로벌 메가시티하고 전북, 강원, 제주를 해서 3개의 강소 메가시티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결론을 내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5극 3특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발전되어 왔는데 결국 수도권 1극 체제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여러 극 체제로 바꾸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일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그 행정 통합 앞에서 얘기했던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울경 또 그리고 대전 충청 이렇게 해서 수도권 1극과 함께 5극 체계로 바꾸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광주 전남 이런 데서도 하기로 하고 디테일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결국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디테일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된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이 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회 안에 협의의 틀을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방향에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5극 3특, 글로벌 5개의 글로벌 메가시티, 그리고 3개의 강소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는 5극 3특 체제로 우리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땅덩어리도 좁은데 국토 면적의 11.8%밖에 쓰지 않는 국가 미래의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중간 쪽으로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 네네. 서비서관님 그 앞에 기자님한테. 의장님 안녕하세요. 뉴스핀 박서영 기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책에 대해서 좀 옳은 결정이다라는 메시지를 좀 내셨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힘을 싣는 발언이다라고 일각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했던 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첫 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해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 초기 발표할 때 제가 원내대표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빚내서 집 사는 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틀렸죠. 그 이후에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보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좀 취약했다. 그리고 공급 대책이나 현실성에 있어서도 결국은 시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면서 다른 길을 열어놨고 결국은 LH 사태를 거치면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다 잃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런 그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하겠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줄어서 부동산 투기로 해서 소득이 줄어서 흘리는 눈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눈물보다는 주택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과 서민층의 눈물이 훨씬 더 진한 눈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그 주택 정책을 이렇게 신뢰성 있게 그리고 이 서민들의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주 확고하게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저희가 그 입법조사처에서 최근에 우리 그 공동으로 같이 낸 이 불평등 문제를 바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18년 이후 소득 불평등 수준에 대해서 자산 불평등이 누적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주요 원인은 가구 총 자산의 70.5%를 차지하는 부동산 보유 여부, 특히 지역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의 그 격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81.5%가 경제,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6.7%는 실제로 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중에서 주거 취약성은 세대별 특성이 아주 뚜렷해서 청년층과 고령층에 이게 아주 심각한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이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는 현 상황은 매우 잘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이번 조치로 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이 자산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저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문화일보 전수환 기자.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전수환 기자입니다. 네. 임기 중에 이뤄내신 많은 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계엄 해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까지 그 과정을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그 뒤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 국민의힘을 두고 아직까지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을 이끌었던 국회의장으로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그 국민의힘 특정 정당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당한 국회의 수장이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계엄군들한테 침탈당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이죠. 정말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지난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에서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무섭다. 무서운 결과를 난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번에 아마 성공했으면 저도 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동료 국회의원들이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거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준수해야 될 그런 그 국회 구성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정당 특별히 어느 정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국회를 침탈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분명하고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절연이 다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 기관의 수장으로서 또 어쩌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피해자로서 이야기하면 이건 매우 온당치 못하다. 그것을 절연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피해자의 입장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좀 모욕당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경수 과장님. 예, 국회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세일보 소속 광명곤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 이제 세금 문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설탕 부담금 도입이라는 의제를 던지셨는데요. 이 설탕 부담금을 두고 이제 세금으로 볼 것인가, 혹은 뭐 건강 부담금으로 볼 것인가, 이거를 두고 이제 여야 간에 좀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 같은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이러저런 측면이 있는데 건강 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의장님? 네. 답변이 좀 만족하시나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다음 일단 질문하고요. 또 부족하면 나중에 질문 기회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호명, 저 뒷칸이요. 아까 뉴스픽 앞줄에 있는 예.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조용석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국회 수장이신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입법 속도가 느리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입법 속도가 느리죠. 뭐 통계를 이렇게 살펴봐도 지금 이 시기까지를 보면 지난 국회는 발의했던 법안의 28.7%를 통과시켰는데 이번에는 22.3%입니다. 그러니까 이 6%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인데 뭐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동안 이번 22대 국회가 편안히 앉아서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고 또 여야 간의 갈등도 매우 컸고 그리고 중간에 또 그 조기 대선도 치르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법안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하기가 어느 때보다 좀 쉽지 않았던 기간이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국민의 삶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국민의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지난 코로나 위기를 겪고 그리고 지난 3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초래돼 있고 자영업의 상태, 중소기업의 상태, 우리 경제의 상태가 매우 좋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법안들이 빠른 속도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요번 90건 법안 통과시킬 때 거기에 그 학교 급식 노동자 법이 통과되니까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막 울면서 환호하는 그런 것들이 다 민생 입법인데 그때 그게 이미 다 합의됐던 건데 처리되고 있지 못했던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여야가 동의되지 않는 법을 통과시켜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고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야의 정쟁 속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법 통과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조건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생은 하루도 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법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게 늦게 통과되니까 와서 눈물 흘리는 분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법은 그때그때 빨리빨리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번에 사실
오늘 국회 여는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의 대립을 제가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했던 것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금 쌓여있는 민생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보면 그 필요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다른 거 다 양보하고 함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그 이유도 바로 법 하나하나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법을 통과시키는 걸 하루도 미뤄서는 안 된다. 우리한테 법 통과시키기 어려웠던 조건이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 이미 늦춰진 법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 상임위도 좀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들을 더 강조해서 국회의장도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손 드셨던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 맞으시죠? 제가 지금 새로 바뀌신 국회 출입 기자분들을 전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기자 유성애라고 합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아까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좀 설 전후로 좀 시한을 못 박으셨는데 제일 야당은 약간 개헌 얘기를 했지만 세종 이전 관련이고 딱 그 국민투표법 언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 전후까지 어떻게 설득이 가능할지 좀 그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 없잖아요. 안 하면 되는 일은 없지만 저는 그 4월 달에도 개헌 얘기했다가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접기도 했고 많이 비판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7월 달에 다시 꺼냈어요. 지난 7월에 개헌 얘기를 다시 못 꺼내면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 얘기하기가 어렵겠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꺼내기가 쉽지 않은 주제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헌법 정신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민주주의 정신 가지고 이번에 비상계엄도 막았습니다만 빈틈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상계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국회만 막으면 성공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다가 비상계엄 승인권을 줘야 되는데 승인권이 없어서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에다 전문에다 확 박아 넣어야 이번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5.18의 그 희생과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만 그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막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헌법을 만들던 89년 전, 87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 명씩만 더 나와도 한반도는 초만원 할 때입니다. 지금 AI를 얘기하는데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 낡은 법을 가지고 그 39년, 4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는데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 이런 큰 문제가 우리한테 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 있는 헌법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그런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도 성장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또 못하겠다 해서 7월 17일 날 다시 들으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한꺼번에 다는 좀 어렵겠다. 너무 오랫동안 돼서. 그래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도 제가 아무리 봐도 지방선거와 같이 하려면 최소한 2월 중하순까지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국민투표법을 들은 거죠. 대통령 뜻도 분명했습니다. 저랑 이야기 여러 차례 했는데 청와대의 정무수석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비로소
국민투표법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예, 소위 범여권은 대개 다 수용하는 점이 됐고. 근데 어제 저는 계속 제가 개헌 얘기할 때마다 국민의힘 큰 벽에 부닥쳤는데, 장동혁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가지고 헌법 개정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 개헌 생각하는구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하는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이 필요합니다. 그 개헌도 국민투표법이 없으면 못합니다. 공직선거법이랑 선거 연령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전투표제도가 그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외국민투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걸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개헌 얘기하는 순간에 당연히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국민투표법 개정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혹시라도 의혹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절대로 우원식을 믿고 해보자, 합의한 만큼만 한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꼭 하라고 해서 우리가 동의되는 만큼만 하자. 이번에는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 문을 열어야 나갈 수가 있잖아요. 문도 못 열고 38년, 39년 동안 문을 꽉 닫아놨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개헌은 못하는 거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은 모든 개헌을 다 정략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정략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부터 개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국민들 안에서 아, 개헌을 할 수 있는 것, 개헌은 꼭 정략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개헌이 훨씬 아주 객관적이고 그 실용적인 선에서 논의가 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은 합의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지방선거와 같이 하자. 그것도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끝나면 그게 1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사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그런 조건이 되면 그때 저는 즉각 개헌 특위를 제안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투표법만 통과되면 개헌 특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안 될 일이 있을까요?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유성애 기자님 바로 앞줄. 네. 네, 안녕하세요. 여성신문 김희지입니다. 저도 개헌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광장을 지키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이끌었던 주역이 2030 여성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성평등 가치를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개헌 논의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 조항 같이 성평등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내용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헌 추진 과정에서 성평등 가치를 헌법에 포함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계신지,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동의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만든 미래개헌 자문위원회, 거기에서 그 개헌안을 다 만들었는데 그 안에 그런 정신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헌하는 시기가 오면 모든 분야에서 모든 개헌안을 다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개헌안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 되고, 그리고 개헌안에 따라서 또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개헌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헌은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 한 줄이라도 고치자. 그래서 국민 속에서 개헌은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보이자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들한테 동의할 수 있는 거,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거를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민주주의 방벽을 높이는 데 있어서 보면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그 민주주의의 전통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고, 또 하나는 헌법 77조를 바꿔서 국회에 해제권만, 비상계엄 해제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승인권을 줘서 합법적 비상계엄은 국회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불법적 비상계엄은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뭐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해제권만 있기 때문에 국회를 막고 국회의장 체포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번 지방선거라고 하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그동안 모든 지역에서 다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거기다 조금 더 나아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 명씩만 더 나와도 한반도는 초만원 했던 그때 만들어진 헌법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랄지, 아니면 삐삐도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시대에 이런 AI를 활성화시키는, 또는 기후위기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이견이 없다면 그런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올리는, 여성과 관련한 이런 성평등 가치, 이것도 충분히 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합의가 될 수 있는지 쉽게, 이게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재판 끝나고 제기를 해서 개헌특위를 만들고 이거를 지방선거랑 같이 하려면 4월 달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범위를 그래서 제가 던진 것이고, 그 속에서 가능한지 그걸 판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뉴시스 신재현 기자요. 사비서관님 앞줄 저기.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뉴시스 신재현입니다. 저는 좀 다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의장님이 임기 마치시고 난 이후에 좀 의정 활동 계획하고 계실 시점인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의장님의 8월 전당대회 출마 또는 뭐 당권 도전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장님도 실제로 좀 출마 가능성 열어두고 계신지 좀 향후 행보에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 저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저랑 친하지 않은 분입니다. 제 특성이요, 저한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국회의장을 한다고 할 때 제가 뭘 한다고 그랬냐면 개혁과 민생의 국회의장이 되겠다. 특히 개혁하는 시기에 개혁을 막 하고, 그 어려운 과정입니다만 그걸 하는데 대개 민생 이야기는 말은 했지 민생의 실체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대개. 근데 저는 을지로위원회를 해서 불공정 불평등을 극복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생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일을 지금 하자고 막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개헌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러저러한 행보를 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제 행보를 보면 아는데, 아마 그런 염두를 두고 제가 일을 했다면 개헌 얘기 쉽게 하지 않았을 거고, 한번 비판받고 7월 달에 다시 개헌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은 그런 일들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좀 성에 차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질문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전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추가로 여쭤봐도 괜찮고요. 맨 앞줄. 예. 뭐 추가로요.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 김영구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 사항인데요. 행정통합을 지금 정부와 국회가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게 현행 71에 28 수준인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비중 확대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향후 이와 관련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전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풀뿌리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기 전과 지방자치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옛날에 지방자치 하기 전에 동사무소 가서 느끼던 공무원들의 태도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리고 지역 구석구석이 발전해가는 모습, 지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이 맞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자치가 더 꽃피워야 되고 더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분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5국 3특도 다 그런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세의 비율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전에는 2할 자치 그러다 2.5할 자치, 3할 자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적어도 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중앙정부도 크게 전체를 운영해 가는데 그 역할이 있지만 지방정부도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런 일들이 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전체 그거를 행정으로 본다면 국회는 길을 만드는 곳이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길을 만드는 곳이고 행정은 그 길을 따라서 국민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이고 사법은 그 길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 이게 합쳐져서 삼권이 분립돼서 하나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건데 이 행정에 있어서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다 가는 것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세를 더 그 비율을 높이고 또 그 지방의 고유 사무를 중앙 사무에서 이관을 해서 더 넓혀주고 그래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것도 지방정부로 바꿔서 그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일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뒤쪽에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요. 한국일보 김소희 기자 맞나요? 예, 의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김소희입니다. 최근에 필리버스터 사회 239시간 넘게 보셨다고 했는데 이제 종합특검 포함하면은 240시간이 훌쩍 넘으셨을 것 같아서 네. 최근에 이제 국회법 개정하면서 이제 지금의 필리버스터가 좀 기형적이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좀 지금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국회의장단의 권위는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회권을 가지고 전체를 조정하고 하는 것이 국회의장단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단이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요.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필리버스터가 많이 되고 여야 갈등이 커지고 또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변화시키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게 또 당연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여야 간의 견해 차이 없이 아무런
법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새로운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철학을 가진 정부가 들었으면 그 철학에 맞게 제도도 바꾸고 또 예산 편성도 새롭게 하고 그래서 국민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안내하고 또 더 행복하게 만들고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정권 초기에 여야 간에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법안을 다수가 통과시킬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소수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바꿔가기 위한 노력도 하는 것이고요. 필리버스터는 시간 끄는 게 아니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국민 여론을 바꾸기 위한 야당의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보시면 저도 제가 한 2시나 3시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장관 앉아 있고 발언하는 사람이 있고 의원석에 한 2명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를 어느 국민이 보겠습니까? 전 굉장히 필리버스터를 그냥 양쪽이 다 시간 끄는 정도로만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전에 테러방지법 할 때 그때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계속 했어요. 그리고 실제 여론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게 필리버스터의 묘미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다가 또 한 분은 그 법이 내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사회를 안 봐요. 필리버스터를 발의한 당에 소속해 있는 분이 저는 그게 너무나 이상해요. 그 소속의 의원들이 나와서 대부분의 시간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걸 안 들어줍니까? 그 얘기를 다 여당 소속의 부의장과 무소속인 제가 다 들어야 돼요. 근데 그 피로도가 너무나 심각해요.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240시간, 250 몇 시간, 254시간인가 각자 두 사람이 각자 했더라고요. 합치니까 한 500 몇십 시간 되던데 그걸 날짜로 하면 거의 한 25일 동안을 12시간씩 한 겁니다. 어느 날은요,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하고, 그럼 밤을 꼴딱 새죠. 그러고, 이따가 그 다음날 1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 맞습니다. 그렇게 맡으면 하루에 18시간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날은 조금 그거보다는 적는데. 근데 잠은 또 좀 자야 되기 때문에 11시부터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고 6시부터 그 다음 오후 1시까지 7시간씩 합니다. 한 잠씩 자고 오라고. 그거가 계속 되니까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잠자는 리듬을 다 잃어버려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회권을 다른 상임위원장한테 주는 게 제가 반대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자. 그리고 60인 이상으로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60인 이상 반대하는 건 소수당이 반대했고 사회권을 이양하자는 건 제가 계속 반대했는데 그분이 계속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 소신 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해가 도저히 잘 안 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체력적 한계 이렇게 부닥치면서 사회권 이양은 어쩔 수 없겠다 해서 요번에 이제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참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법안, 국회의장의 사회권이라고 하는 국회의장의 권위가 훼손되어지는, 이거는 오래 가면 안 되고, 이거 가지고, 필리버스터에 맨날 한 사람씩 빠져서 쉬는 용도로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런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의 법안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법 통과에 동의는 했습니다만 그날도 얘기했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을 그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연합 안정훈 기자. 아까 손 드셨죠? 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안정훈 기자입니다. 최근 이제 여당이 남은 개혁 드라이브 법안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의장님께서 그 중재 전략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국회 자문위에서 개혁 자문위에서 제시한 윤리위 상설화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 향후 후임자에게 어떤 식으로 인수신계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임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갈등 법안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번에 갈등을 명절 전에 갈등하는 건 참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하나 있었고 또 지금 국면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민생 입법 통과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중재를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중재를 해야죠. 여야 간의 불필요한 갈등 또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조정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갈등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또 무리한 대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야당의 이야기도 자세히 듣고 또 여당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볼 텐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데 저런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정권 초기에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 또 새로운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법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법들은 사실은 정권 초기에 빨리 하고 그리고 그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잘 되면 국민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 갈등 법안들이 그렇게 새로운 정부의 철학을 담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 보고 국회의장도 그런 속에서 이 법의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은 개혁과 변화의 시기다. 개혁과 변화의 시기에 맞는 법들에 대해서는 처리할 건 처리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정하고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하겠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윤리위, 예. 윤리위 문제는 그게 정말 어렵네요. 합의했다가 깨졌잖아요. 합의했다가 깨진 거를 봉합하기는 더 어려운 문제여서 사실상 저도 이 국회에서의 윤리 문제를 국회의원들의 윤리의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데가 국회 윤리위원회밖에 없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가지고 제소가 된 게 지금 몇 건이나 되나요? 32건이 되는데 제소만 하지 윤리 특위를 만들 생각들은 안 해요. 국회의장이 만들어라 해도 쟁점을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고 국민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소하는 게 그래서 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리특위는 안 만들고 제소는 하고 심의할 데가 없는데 제소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도 가장 부끄러운 대목이고 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개혁특위에서 이거를 특위로 지난 2008년인가? 2018년에 상설위원회에서 특위로 바꿨거든요. 다시 상설위원회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이번에 그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제가 이제 제안서도 하나 갖다 놨으면 제안서 드렸나요? 네? 배포 자료에 있다니까 그 제안서를 여야에게 다 보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그 제안서에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개헌 논의가 조금 정리가 돼서 특위가 시작되면 저는 그 다음 과제로 이것을 과제로 해서 저도 아주 세게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요번에 하고 이해관계가 발생이 돼서 요번에 하기 어려운 거는 23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일대면 법사위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안을 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미 이해관계가 발생돼 있기 때문에 합의되기가 쉽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23대를 목표로 해서 22대에 합의하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개헌과 관련한 일이 일정하게 진척이 되면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MBC 장슬기 기자. 네, 안녕하세요. MBC의 장슬기 기자라고 합니다. 여야 양당에 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존에 보면 민주당한테는 본회의 직전에 법안을 수정해서 법사위까지 다 통과했는데 법안을 수정해서 올리는 문제라던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필버를 중단시키고 싶으셨을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 문제, 그러니까 주제와 맞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야에 지금 당장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을 조금 더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이 딱 집어서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본회의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쁜 관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본회의에서 수정되지 않으려면 그 전부터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 위헌성 논란이 있다. 그 위헌성이 있으면 법안을 통과시켜 봐도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이 되면 그 국회가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위헌성 논란 같은 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본회의를 올라와야 되고 그렇게 잘 이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전에 그런 걸 잘 검토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또 잘못된 일이고 그런 점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 의원들이 그런 문제까지를 잘 고려해서 틀림없이 법안을 잘 만들어. 우리는 상임위 중심주의니까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그 법안이 공론화가 되고 국민들에게도 알려지는 건데 본회의에서 수정이 되면 사실은 어떤 법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이 공론 과정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상임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상임위를 거치면서 법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사실상 지적한 셈이고요. 정말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필리버스터 한쪽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바꿔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준비해서 진지하게 해야죠. 저는 한 분 한 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아예 난 그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 하겠다. 그럼 왜 그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제가 한번 중단시킨 게 그건데 한 분이 나오셔서 나는 이 법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다른 데서 그 지적을 해야지 왜 그 법을 찬성하면서 반대 토론을 하러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국회법을 어기는 것을 국회의장이 승인해줘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못하겠다. 얘기하다 보면 다른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구잡이식 토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필리버스터 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그 수단은 왜 유효하냐면 그 마지막 수단을 통해서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걸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끄는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정말 토론 준비를 잘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토론을 해야 그 필리버스터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시간 길게 하는 거, 그거는 훌륭합니다. 많이 인내해야 되고 많이 노력해야 되고 그 고통도 참아야 되고 그 점은 훌륭합니다만, 시간 끄는 건 많이 중심이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필리버스터죠. 그게 진짜 토론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좀 더 준비하고 본인이 자신 있게 자기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시간을 책을 읽으면 독서대회 하는 거지 그게 토론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법을 해가는 과정에 국회의원들이 취해야 될 태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김소희 기자 뒷줄인가요? 예. 예, 의장님, 중앙일보 오소영입니다. 그 앞에 있는 질문과 좀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잠깐만요. 예. 아까 그 윤리 제소건이 34건이 아니고 48건이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그 갈등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좀 계속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개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의원님 수건이시기도 하고, 근데 그 국민투표법을 이원 중순에 만약에 이제 처리가 되려면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야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도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2월 중으로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좀 끝까지 그 여야 간의 그 합의를 통해서 이뤄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법안들이 합의하면 제일 좋죠. 그러면 이견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합의하는 것을 국회에서는 중요한 관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합의를 하자 이런 건데, 합의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밀쳐놓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부터 저한테 중립을 안 지킨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저는 그 중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립은 합의가 안 되면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중립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정당을 떠나서 무소속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정신은 이 정쟁을 하는 과정에 여의 편이 되든가 야의 편이 되든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것이 어느 것이 국민의 편인가,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느 것이 국민의 편이고 어느 것이 민주주의의 편이고 어느 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편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립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상계엄 해제할 때도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한 거지, 한쪽에서는 비상계엄을 했고 한쪽은 막으려고 하는데, 물론 당시 여당이 비상계엄을 찬동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탄핵할 때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할 때 그럼 표결 안 하는 거냐? 아니면 물론 전부 다 들어와서 표결을 했으니까 표결이 됐습니다만, 다른 법 할 때도 반대가 막 부닥치면 그러면 끝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편, 민주주의의 편,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편에 국회의장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국회의장이 22대 국회를 만든 국민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런 필리버스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국회의장은
이것을 잘 관리해 나가되 그것을 합의 안 됐다고 상정하지 않는다, 무조건 상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는 이 중립이 갖고 있는 가치, 중립은 전 몰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 편이라고 하는 가치에 맞춰서 필요한 법은 상정도 하고 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태도를 가지고 일부에서는 편향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법에 대한 국회의장님의 처리 방향으로 답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오소연 기자님 바로 뒷줄. 네. 네, 국회방송 장정현 기자입니다. 의장님께서 이 국회 담장을 넘어서 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더니 그렇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현실화됐으면 하는 그런 멘트가 있으실까요? 개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 개혁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계속 손 드셨는데 유성애 기자 바로 뒷줄. 예, 서리라 기자, 유성아님.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 월요신문 박윤미 기자입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 중에 개혁 그리고 변화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권력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불체포 특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물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중은 국회의원도 국민과 같은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특권은 내려놔야죠. 저는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누린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시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와서 법안도 만들고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법안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불체포 특권이 특권인 경우도 있고 특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그 국회의원 신분을 지켜야 될 때, 그럴 때는 불체포는 특권이 아니죠. 그런데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유예하고 이 불체포를 이용해서 자기의 안위를 깨하려고 하는 거, 그건 특권이죠. 그래서 그걸 저는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숱하게 많은 논의가 국회 안에 있었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게 경우에 따라서 특권인 적도 있고 특권이 아니고 정당하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었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독재 시절에는 불체포 특권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더 많은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은 저도 확실히 결론을 잘 못 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두 분 정도 시간 관계상 더 받고 없으시면 네, 국회의장님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추가 있으시나요? 네네. 예, 국민일보 송경모입니다. 양당 중심의 현 정치 체제를 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 자체는 뭐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근데 또 실질적인 어떤 교섭단체 요건 변화라든지 뭐 이런 변화들은 상대적으로 더뎠던 게 현실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혁신당의 이제 합당 논의까지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다양성 측면에서는 퇴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입법부 수장으로서 지금의 국회가 좀 민의를 충분히 폭넓게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든지, 또 정치적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혁을 촉진하실 보관은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에서 여러 일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원내대표일 때 문재인 정부 첫 해죠. 그때가 다당제였습니다. 민주당 있었고 자유한국당 있었고 국민의힘, 바른미래당 4개의 교섭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못 꾸리는 당이 하나 있었죠. 그때가 소수 여당 123석의 소수 여당이어서 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편으로는 그 일이 최종적 시간을 끌어서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다수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다당제가 갖고 있는 그 강점들이 있어요. 지금 양당제 하면 부닥치면 끝까지 가버리잖아요. 끝까지 안 되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하고. 근데 다당제가 되면 스펙트럼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기 때문에 거기를 대표한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2개 정당, 3개 정당이 동의해줘요. 그러면 한 정당이 빠져도 그 3개 정당이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그러면 그게 일방통행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당제가 국회 운영하는 데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 의회 정신. 근데 그게 선거를 치러보면 다당제가 그렇게 잘 안 되니까요. 그때도 선거를 통해서 다당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당이 분화하는 과정에,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분화하는 과정에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이 나갔고 자유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이 나가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를 치르면 그렇게 안 된다고.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당제 구도로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고민이 깊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도 연동제를 끝까지 주장했어요. 이 비례에서 병립제로 하지 말고 연동제로 가자. 연동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논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동제를 통해서 민주대연합을 이루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 비슷한 세력들끼리 연동제를 통해서 하나로 합쳐지고, 그래서 민주대연합을 만들어야 최대 의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그 연동제가 다당제로 가는데 중요한 길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즘 이제 민주당하고 혁신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제가 국회의장이니까 그걸 언급할 일은 아닌데, 민주대연합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이게 힘이 모아지는 연대 또 통합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게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과정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당이든지 하나로 합치거나 또 그런 과정에서 다 생각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의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국회의장 임기가 2년인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1년 8개월을 했습니다.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지난 1년 8개월을 다 생각해 보면 한 5년쯤 한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잘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계엄 해제, 탄핵, 그리고 18년 동안 못했던 연금 개혁, 트리플 크라운이네, 그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헌법
그 국회의장이 헌법 소원한 것도 처음이고요. 헌법 소원도 다 해봤고, 우리가 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문제는 다 이겼습니다. 굉장히 우리 팀들이 우리 같이 했던 우리 기관장님들 또 수석 또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헌법 해석도 하고 이래가면서 결론을 내고 하나하나 발을 디딘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보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과정 자체는 굉장히 길게 많은 일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나는 일복이 있어서 맨날 일하는 시기에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요번엔 특별히 일을 더 많이 받았다. 내 체질에 딱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년 8개월을 지냈고요. 나머지 4개월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커다랗게 말씀드렸듯이 개헌의 문제에 꼭지를 열 수 있을까? 또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국회 개혁의 물꼬를 열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런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우원식 너 뭐 해라 이런 소리도 나올 테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늘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다음에 뭐 할 거냐는 얘기를 많이들 물어보는데 다음에 뭐 할 거냐를 가지고 생각하면 지금 일을 못 합니다. 지금 일을 잘해야 또 뭐 다음에 뭘 하든지 그건 그 다음 영역이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한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전념해서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과제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개헌의 문을 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 정신에 지금 우리 조건에 너무 안 맞잖아요. 4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크게 격변을 했는데 39년 전에 헌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까지 향상시키는 이 개헌의 문을 여는 일에 언론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 하는 내내 소리치고 외쳤던 일인데 이제 조금 열리기 시작해서 그 열리는 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힘껏 같이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